우리 시흥시의 여러 주민 여러분들께서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생명문화에 참여하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발견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또 각자의 분야에서 그동안에 연구해오고 또 생활해온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고귀한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 생명문화의 작은 씨앗을 틔우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이제 작은 씨앗으로 세상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생명사랑학교 안에 우리의 질문과 답이 다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상대에게서 내 사랑, 내 생명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또 배우고 앞으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정원입니다. 제가 한 달도 훨씬 전에 여러분을 만나 뵈갔고요. 좀 마음이 가물가물하고 지금 좀 굉장히 떨리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종잡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단은 이 강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강의는 처음 한 거는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가톨릭대학교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라고 있고 거기서도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생명 그다음에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졌는지 제가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올해에 제가 또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활동가가 아니라서 이제 좀 책을 보고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의 종교인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종교인들이 어떤 환경운동,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는가 해서 그리스도교 쪽하고 불교 그쪽을 제가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율 스님이 한참 동안 생명 환경 운동을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책을 읽고 그랬는데 글을 쓰려고 조사를 하면서 놀랬던 게 보통 사람이 단식을 하기 시작하면 한 몇십 일, 한 달? 길어봤자 2달 이 정도면 극한에 이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총 단식을 5번 하셨습니다. 이 생명운동, 환경운동 때문에. 전체 길이로 따지면 한 1년 정도를 한 3년, 4년 동안에 단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만금, 그다음에 지금 4대강 이런 문제 때문에 단식을 하셨는데 2번을 단식을 시작해서 100일을 넘게 단식을 2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단식을 하시게 된 거는 죽어가는 생명, 파괴되어가는 환경이 그냥 나와 다른 존재로 여겨지지 않고 내가 죽어가는 것, 그 울부짖음, 그 피 흘림 그런 거를 들으신 거예요. 환청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글을 제가 이번에 읽고 또 정리를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자신은 이런 여러분들 앞에 서기 부끄럽게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리고 공부하고 또 저도 한 가지씩 노력하고 그런 게 제 삶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명입니다. 제가 첫날은 하나도 안 떨렸는데 오늘 정말 너무 떨리네요. 왜냐면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이것도 예상도 못한 일이라서. 근데 여러분들 뵈서 반가웠고요.
그날 진짜 여러분들이 저의 어리숙한 강의라면 강의이고 저의 시간에 정말 저와 눈을 맞춰주면서 웃으면서 들어주셔서 제가 그날 정말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즐겁게 1시간, 2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이것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는 그 프로 저기 뭐 텔레비전에 저는 이게 궁금해서 이제 가서 얼른 가서 봤는데 이게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미술인이다 하면 뭐 화가 생각하고 그런 뭔가 생각하지 저 같은 일을 하는 그 어떤 미술가를 보셨나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그래도 이 시대가 앞으로는 소통을 요구하고 작가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전시를 하면서 나 자신이 이제 뭐 신화화된다는 거니까 뭐 어쨌든 학술적으로 말을 하면 작가가 이제 신화화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일반인들과 소통을 하고 같이 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고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에 미술인들이 이제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저한테 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와 갖고 제가 늦게 저도 폼나게 좀 그런 전시하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가 그걸 다 버리고 가능하면 구도심 방치된 도심으로 들어가서 저도 이제 실생활에서 같이 그런 어려운 생활을 열악한 생활을 같이 체험을 하면서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기획자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그런 걸 하다가 제가 이제 이 대살림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한 5년간 했는데 이 안에서 너무나 많은 어떤 그 감동과 감동적인 사연, 애틋한 사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사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좀 더 이제 그 따뜻한 사연들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바람에 제가 2시간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1시간으로 그치는 바람에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다시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대살림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중에서 이제 이런 거 헌천과 헝겊 뭐 그런 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날 마지막에 제가 이제 계란을 이렇게 이거는 저희 회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제가 부탁을 해갖고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계란 60개에다가 이제 그 밀랍 녹여갖고 이걸 해다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이제 촛불 켜고 우리 그 촛불 예식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근데 한 분이 지금 숙제를 해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이거 이제 요 계란만 하고 요 계란 껍데기까지만 제가 만들어 왔는데 저분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화상을 여기다 그리고 뜨개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숙제를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자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보세요. 이건 그날 다 자화상들 여러분 그리셨죠. 그리고 혹시 가져오실 분 있으면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가져오셨나요? 네, 그거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쫙 놓고 전시를 하면서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자화상을 그리셨는지 그런 거를 이따가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침묵 중에 어떠한 침묵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게 그런 걸 하는 거지 이거 딱 놓고 전시하고 프로그램 끝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저한테 전해 주시면 이제 제가 그 의미 때문에 계속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저 선생님께서도 이런 걸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저한테 또 선물로 오늘 갖다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가능하면 어쨌든 낙후된 이거 왜 그 신도시로 다 몰리고 낙후된 도심에서 터를 잡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들어가서 예술인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가 활성화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일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미술 활동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미술인들 중에서 5%도 채 안 되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하게 되면 이 생명문화, 뭐 운동, 마을 만들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좋은 아마 이렇게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회방을 놓을 수 있을까? 대부분 뭐 생명 그러면 뭐 존엄하고 뭐 다 알잖아요. 또 아무래도 의학적인 얘기, 생물학적인 얘기를 주로 하는데 제가 했던 거는 도대체 그게 뭔데? 그리고 왜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딴지를 걸려고 사실은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적인 생명 혹은 생명윤리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반해서 저는 뭐를 했냐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것을 뒤집어 보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면서 좀 고민을 했던, 제가 해미에서 올라왔거든요. 고민을 했던 게 교장 선생님이 어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5분에서 10분 정도 스피치를 하는데 당신이 쓴 책을 한 권 골라서 뭐 그걸 중심으로 하는 얘기래요. 제가 12권의 책을 썼거든요. 그 중에 뭘 골라서 하지? 근데 우 선생님처럼 저도 이거 숙제입니다라고 내드린 적은 없는데 어떤 방법을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나 보다 표정이. 네? 그거 제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어떠셨어요? 예, 서점에 아이들하고 서점 가는 거 혹시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예? 하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근데 그거는 다 안 읽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책을 읽었냐가 아니라 그 책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가족 간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말로 하고 뭐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것을 서로 고르고 설명하고 서술하는 과정이 사실은 대화고요. 생명이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대화를 해야 생명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커져야 내가 할 말도 많아지죠.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연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내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키우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야 내 삶을 더 진지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제가 그날 드린 제안은 대단히 멋진 제안이에요. 사실 제가 해서가 아니라 해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숙제를 전혀 안 해오셔서 저 조금 뿔났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속으로 어떤 심정이냐면 뭐 안 하면 뭐 당신 손해지 뭐. 근데 제가 오늘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억이 나시죠? 어떻게 하는지요? 꼭 한번 해보세요. 생명 거창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날 청소년들 왕따 문제하고 이런 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뭘 하나 줄여서 한번 가봅시다. 검색은 잘해요. 검색은. 근데 뭐가 없어요? 사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거창한 거 아니에요. 검색에서 사색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면 생명은 저절로 깊어집니다. 아이들이 사색으로 못 가고 검색에서 토막 나니까 내 삶의 호흡도 짧아지고 삶에 대한 생각도 짧아지고 어느 순간에 헷가닥 돌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애들만 몫이 아니죠. 검색에서 사색으로 넘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겁니다. 애한테 책 읽어 그래놓고 엄마는 TV 봐요. 그게 아니라 엄마부터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족이 저절로 책을 읽게 되고요. 할 말도 많아지고 생각도 깊어지는 겁니다. 검색에서 사색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 사회가 느낄 때, 그러니까 내 가족이 그렇게 되면
이웃하고도 늘어나죠. 예를 들어 시흥이라고 하는 도시가 생명의 도시 그러는데 시흥이라는 도시에 가면 검색이 아니라 사색이 일상화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딱 느껴지면 그때는 생명의 문제는 저절로 가는 겁니다. 사색을 하는 가장 좋은 동반자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요. 고독한 법을 배우셔야 돼요. 기꺼이 고독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고독하고 고립을 분간을 못한다고요. 고독은 자율적인 고립입니다. 고립은 타율적인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고독할 수 있어야 4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죽으라고 일해도 내가 4시간을 30분만 가져도 기꺼이 고독할 수 있으면 내 삶에 성찰이 생기고 삶이 깊어지는 겁니다. 무작정 책 읽으라고 하면 책 안 읽어요. 근데 고독해지면 할 게 없어요. 뭐 내가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생각이 깊어지면 그 생각이 맞닿아 있는 주제에 대한 책을 고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밥이 되냐 떡이 되냐 이러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떡들을 좋아하고 밥들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는 책의 인문학은 밥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는데 그건 2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밥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밥처럼 늘 먹어라라는 얘기예요. 그 중의적인 뜻인데 이런 겁니다. 그게 왜 사색이 실용적이고 독서가 실용적이냐면요. 우리가 1997년 이전까지는 그런 대로 살아갔잖아요. 그죠? 그냥 적당히 살아가도 계속해서 일하고 월급 받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97년에 갑자기 너 내려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10년, 15년 동안. 잘 나갈 때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도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내가 뭔가 새로운 걸 계속해서 집어넣고 판단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거 어디서 구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게 책입니다. 그리고 책은 제일 좋은 해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그냥 돈 들고 책방 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 전제 조건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혹시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날 가면 금요일 날 온 가족이 모여요. 나는 이 책을 선정했다. 왜 골랐는지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온 가족이 서로가. 그리고 서점에 가서 50분을 주고 그 책을 한 권을 고르는 거예요. 남는 시간 돈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책을 고르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떤 책을 고르는지를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어머니들이요. 그리고 아이가 더 읽고 싶어 하면 내 책하고 양보해서 교환을 해서 뭐하고 교환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노동과 교환하세요. 스스로 선택한 책은 읽지 말라고 말려도 읽습니다. 그게 되어야 검색에서 사색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실용 별거 아니에요. 사색이 되면요 논술 저절로 해요. 학원 보낼 거 없어요. 자, 생명이 독서가 밥이에요 아니에요? 밥입니다. 밥 많이 드십시오.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와서 한 10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치를 해서 잠깐 준비를 해왔는데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숙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렸나요? 네? 오차를 어떻게 하라든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숙제가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렸다면 그 숙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길을 떠나고 있어요? 떠나진 않지만 주변에서 가면서 항상 하시님께서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역시 제가 여기 그 시흥에 있는 이게 생명학교에 와서 느끼는 거는 일단 생명이 여러분한테 얼마만큼 갔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전제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있다는 느낌 굉장히 너무 다른 타기관이나 어디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여러분만큼 이렇게 즉각 반응이 오는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은 굉장히 천연기념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를 가게 되면은
그 강의장 앞에 있는 마당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도 이 시흥 그 시청 앞에 마당에 무슨 꽃이 피어 있던가요? 여러분 보고 들어오셨나요? 안 보셨죠? 저는 벌써 이렇게 쭉 멀리 보니까 꽃이 쭉쭉 군데군데 보였어요. 원추리 꽃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강의를 할 때 원추리 꽃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고 얘기했나요? 혹시 기억나요? 에? 야, 역시 똑똑해. 그때도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속속들이 잘하시냐 그러는 것처럼 아까 저분이 헌초라고 얘기했어요. 그 헌초는 또 어디에 또 특효 효과가 있다 그랬는 얘기 또 기억나나요? 예? 예, 저분은 아까 뭐 대표로 이렇게 뭐 개근상을 받더니 역시 대표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2시간 동안에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뭐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서 뭐 저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소개할 거 있어 해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지금 유인물에서 제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괜히 무겁게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왜 무겁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책을 안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 김경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목에 피가 부르시도록 서점을 가라 해도 여러분 집을 나서면은 서점 가는가요? 거의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목차를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내용을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책을 안 사시더라도 그래서 어느 계절에 어느 꽃을 찾아가면은 그 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지 그 메시지를 꼭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기를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행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이 7월, 8월 이 넘어갈 무렵에는 원초리꽃이 피지요. 그 다음에 능수화꽃도 피고 그 다음에 옥자마도 피고 이러면서 사방천지에 여름의 꽃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요. 근데 제가 왜 이 꽃들을 생명하고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존엄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존엄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꽃이 막 이번에 뭐 이렇게 그 어제 뭐 이천이네 어디서 막 이렇게 물이 범람해서 꽃들이 파묻혔습니다. 그러면 물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 그 꽃들이 다 죽었나요? 다시 나와요. 진흙탕을 쓰고. 그러면 그 진흙탕도 역시 빗물을 받으면 진흙탕은 다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그 꽃은 그대로 있죠. 바로 그것을 자기의 생명하고 같이 빗대어 생각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은 꽃이고 나는 나고 인간은 인간이고 생물은 생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저 꽃이 내 옆에 존재하는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꽃이 자기의 가치를 설령 꽃이 시들어버리고 없다 하더라도 그 꽃이 남아있는 뿌리는 다시 내년이면 그 꽃이 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그 꽃은 자기의 가치를 항상 사계절 360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365일 갖고 살고 있었는가 그걸 한번 알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가 꽃을 찾아 길을 떠나라 해서 이제 이 꽃차 여행의 책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잠깐 팁을 드리자면은 조금 전에 김경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이 아닌 사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을 사본다면은 꽃을 찾아가는 떠나는 여행은 웬만하면은 스스로 혼자서 떠나는 아까 고독을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떠나면은 꽃과의 메시지를 충분히 여러분들은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우연한 기회에 물리선생에서 자선생이 되고 자선생에서 다시 생명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동기들은 다 길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창 이제 바캉스의 계절이잖아요. 7월, 8월 떠났는데 거기 가서 어느 해변에 우르르 가서 뭐 이렇게 그 튜브를 타고 물이 좋다 이것만 떠나서 그것만을 즐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피어 있는 이 꽃들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 그걸 한번 느껴보시고 그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들을 가슴치게 뭉클하게 만든다면은 그 꽃이 식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 꽃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한번 먹어보고 혀끝이 아리하면은 약간 독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의 야생으로 피는 것들은 거의 독이 없는 편입니다.
근데 봄에 피는 것들은 꽃이 독이 없지만 여름은 자기의 어떤 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때문에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꽃처럼 먹지 않고 그 꽃을 말리거나 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독성을 덜어내고 우리는 꽃차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꽃차가 어디에 좋다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숨어있는 이 자존감을 일깨울 수만 있다면은 그게 바로 꽃차의 핵심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하시고 길을 떠날 때 내 주변에 피어있는 신고 밟는 어떤 그 들꽃들도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생명의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꽃을 돌보는 마음으로 나를 돌보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함께 연대해 갈 수 있는 생명의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저도 뭐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차 만드는 걸 좀 가르쳐. 이것이 사실은 뭐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진짜 심화 교육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런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크게 나눠서 겨울이 지나고 바로 봄이 와요. 모진 겨울을 겪은 꽃은 독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3월, 4월 요 무렵에 피는 거는 생으로도 먹어도 괜찮아요. 대표적으로 난꽃이니 매화니 이런 경우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말려도 되고 생꽃으로 먹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계절에 피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능소화라든지 지금 한창 피어나는 조금 있으면 배롱나무도 피어나고 그다음에 이 시흥시청 앞에 있는 원추리들도 이런 거는 생으로 안 먹어요. 이런 경우는 쪄야 돼요. 그래서 쪄서 그 독성을 덜어내 줍니다. 그래서 찌는 과정은 제가 그때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스팀이 가장 센 불에서 증기가 올라올 때 채반에 그 꽃을 늘어놓고 특히 여름에 술이 굉장히 큰 거는 술을 빼세요. 그래서 그 꽃만 살짝 한 30초 정도 찐 다음에 드러내세요. 그래서 일주일간 바짝 말린 다음에 그걸 밀봉해서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그런 꽃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는 여름꽃보단 독이 조금씩 시들어가요. 그러니까 찬 것을 맞으면 막을수록 꽃에는 독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생명하고도 같이 빗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모진 고통을 무척 지금 당해서 지금 살고 싶지가 않다 한다는 거는 반드시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 뭔가 독을 빼내는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빗대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에는 예를 들어서 뭐 국화나 구절초꽃이나 이런 경우는 역시 찌는 작업을 해주는데 여름꽃보다는 덜 쪄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역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는 그렇게 만들면 돼요. 아시겠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너무 두꺼운 이 볼륨에서 제가 차지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이유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유가 되면은 한번 뭐 빌려보시든지 사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길을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저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제가 전에 한번 지금은 돌아가신 구본영 선생님 특강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자기의 직업을 정의하는 거를 명함으로 한번 적어봐라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좋은 몫을 택하신 당신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 함께 있겠습니다 하고 제 명함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제 직업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명은 사랑입니다. 이거에서 제가 요번에 2가지의 큰 일을 제가 한번 겪었습니다. 제가 막둥이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군대 간 이 막둥이가 어깨 탈골로 상당히 상황이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 86 드신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요추 2번째 탈골이 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한꺼번에 겹쳤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평생을 직장 생활한다고 어머님 한 번도 케어해드리지 못했던 것이 항상 마음이 아파서 정말 저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간호해드리고 싶었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됐던 것. 그러면서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그런 이 자식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갈등이 있더라고요. 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자식은 나중에 더 오랜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엔 어머니한테
좀 집중해서 어머니를 좀 돌봐드리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하고 이제 옆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 나이 드신 어머님, 부모님에 대한 것이 정말 저희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내 생각으로만 진행을 했는지를 요번에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원하시고 이제 퇴원하면,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누가 얼른 모시지? 노인 전문 요양병원으로 갈까? 요양원으로 갈까? 뭐 이런 얘기를 어머니 계신 데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들 다 했어요. 어머님 마음속에는 요양병원도 가기 싫고 요양원도 가기 싫으세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나 비싼 주사 맞는데 그 병원에서 나 이 주사 놔줄 거야. 그 사람들이 속이면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자꾸 은연중에 이렇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6남매지만 실제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자식은 많은데 부모님한테 딱 몰려서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그럼 요양병원으로 가자 어쩌자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이 표현은 이제 둘러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나이 드신 어머님의 엉큼함을 알았다고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딱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퇴원 얘기를 하니까 벌써 딱 다운되셨어요. 운동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원 얘기 나왔다. 딱 표정이 이러세요. 그래서 언제 퇴원해야죠. 그랬더니 퇴원 얘기 나왔다. 그러고는 심란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 그럼 우리 집에 가자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희 집에 감옥 써지. 너 나가고 네 아범 나가고 딸 나가면 나보고 그 집에 혼자 있으라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해. 엄마 지금 막내도 지금 사실 이제 그 막내딸이 제일 편하다고 막내네 집에 가신다는 건데, 항상 그 막내가 가족들 간호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이 그 막내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막내한테 이제 좀 어머님을 좀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막내가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면서 왜 그 막내만 하느냐, 나랑 가자. 그래도 난 너희 집엔 절대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말이 서운하시면서도, 아, 당신이 정말 요양원도 가고 싶지 않았고 병원도 가고 싶지 않았던 그거를, 그러면서 이제 의논해서 가족 이제 형제들이 막내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네가 좀 어머니 좀 돌봐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막내네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니까 어머님이 확 달라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저도 사실 제가 간호사면서도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것이, 그날 의사 선생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면은 다 휠체어 오든지 더 상태가 악화돼서 온다. 집에 가시면 서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모십시오. 딱 저희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은 이제 왜냐하면 요추 두 번째가 골절이니까 그 보호구를 채우려면 혼자는 도저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두려움으로 왔었던 건데 막상 하고 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 측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라. 간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간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병원에서 퇴원 환자 간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몫인데, 그런 거를 너무 잊고 있다. 가족들이 그 보호장구 채우기 위해서 누워 계신 분한테 하는 그런 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면서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지.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이제 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간호사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있는 저희 이제 간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침상 하나가 그분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침상 하나가 그분의 평생 재산이다. 그 말 들을 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병원에 가면 제가 그랬을까요? 낙상 위험하고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환자조차도 못 움직이게 해요. 운동하면 잘못하면 낙상 넘어지고 이러면 또 사고 난다고 이러니까 환자들을 치료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을 더 나쁘게 하는 거고, 의식이 있는 환자일수록 정말 전부 무의식 상태에 있는 그런 환자들 속에 의식 있는 환자 들어가면 바로 그냥 치매고 거의 상태는 더 악화되고.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경험이 있다, 이제 생기시든지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 번은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후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그렇게 못해드린 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그거 하나 배웠고, 저희 아들이 아버지하고 나이 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번에 어깨 탈골되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좀 더 가깝게 됐더라. 그동안에 아버지는 자기 스타일의 사랑을 했고, 그러니까 애가 원하는 사랑을 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너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항상 야단치고 혼내는 사람이었지. 왜 그런 우화도 있잖아요.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열심히 풀을 주고, 그랬더니 사자는 열심히 풀을 먹지만 도저히, 사자는 소를 사랑해서 정말 연한 고기를 줬는데 소는 도저히 못 먹겠고, 이렇게 서로 초점이 안 맞은 사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좀 힘들긴 했어요. 훈련병이기 때문에 정말 아직까지도 계속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또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조금은 좀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사랑을 하는 기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이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름다움의 아름은 알아야 된다고. 앓고 알아야지만 성숙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서 사랑은 그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지면서 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大家你们好. 저번 주 뵈고 오늘 또 뵙지요? 네. 그러니까 더 반갑지요? 네. 몇 분만 빼고요. 아니 저도 이 생명사랑학교 이거 처음 받고 그렇게 기분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밴드에, 우리 있잖아요, 여기 우리 강사님들 밴드에 제 슬로건이 사랑은 가라 이렇게 썼어요.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예?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그럽지가 않잖아. 사랑 속에 마음이 다 담겨 있는. 너무 삭막하잖아. 사랑은 가라면 너무 삭막하지 않은가요? 그래도 이거 마이크 잡고 제가 말할 시간입니다. 저한테 좀 말할 기회를 줘야지. 왜 저기 그러십니까? 사랑이 뭐 그냥 저기 한 거 아닙니까? 저도 정말 아이고 이런 말 여기서 그렇고요. 그냥 뭐 권씨예요. 성이 권씨. 그런 여자하고도 뭐 그냥 알성질나네 정말. 지금 어쨌든 여기 아니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여기 앞에서 막 웃으셨던 어르신이 계신데 어디 오늘 왜 안 나오셨대요? 예? 그때 또 한 분 계셨잖아요, 옆에. 거기 계시는구나. 반갑습니다. 하여튼 예, 저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받고 이제 시흥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제가 받아버렸잖아요, 그때요. 그래가지고 막 시도 짓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냥 제가 이제 이런 학교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좀 성격이 그냥 후다닥 좀 그래요. 지금도 어느 저 구청하고 지금 잘못해서 이거를 잘려야 되냐 말아야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좀 팍팍 저기 하는 상태인데, 우리 생명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여기서 강의 끝나고 수요 동안 저는 이런 거 무진장 싫습니다. 그다음 뭔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는 회원님부터 저는 좀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운 게 뭔가 팀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끝나면 뭐 같이 무슨 활동을 해보자 뭐 이게 아니야. 여기서 각계로 오셨잖아요, 다요.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서 뭐 만들어가지고 무슨 일 하자 또 이러려고 그러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뭘 만들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뭘 잘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시흥이 아니라 어디든지 해서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뭘 생활 현실에서 당신이 같이 참여해서 해줄 수 있겠는가.
갑자기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전에는 강의만 하고 뭐하고 우리가 끝났잖아요. 아 그랬더니 이거 막막하네요. 뭐 침술이 있어가지고 뭐 같이 봉사를 한다거나 봉사할 게 없어 정말 이게요. 유일하게 했던 게 제가 전공이 저번 시간에 봤더니 향약과 두레 뭐 이런 거 없나, 이런 거 좀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없나. 그래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저번 이게 성균관이잖아요. 성균관 요즘 조금 사태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전화가 막 오더래요. 70년대까지 나왔는데 80년대 무슨 전화가 오냐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막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60, 10년, 50년, 6개월 갖고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먹고 살기 무진장 바빴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썼어요. 오히려 그런 거 귀찮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경제가 올라가니까 이거 이제 자기 집이 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이제 좀 제대로 지내고 싶은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과정을 안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오하고 자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어느 분이 좀 나도 좀 제사 좀 지내야 되겠는데 잘 모르는 사람 혹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희는 그냥 만일 제껴놓고 간다는 거지. 제사 지내면 딱 10가지 무진장 간단한데. 그러니까 제사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 사람이 이걸 못했을 때 우리 같이 해줄 수 있는 무슨 이러한 그 모임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두레라는 게 그때 4개 그거 아니에요? 환난상률 제일 힘들 때 도와주고 하는 거. 근데 문제는 우리 옆집 사람이 힘든지 안 힘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저도 옛날에 우리 아파트 밑에 딱 어떤 놈이 그 주차장에다 오토바이를 대놨어. 오토바이를.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아주 전화해서 딱 해가지고 이거 어떤 놈이 얘기했어. 이거 시계에서 했더니 이 새끼 딱 나오더니 어째서 나이 어린 놈한테 한번 혼나볼게요 이러더라고요. 문신 여기 다 있고 뭐하고. 아 나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예? 내가 그때 그냥 목소리만 크게 높이 두고 그냥 유야무야 되고 말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고통 자체가 아니까 고통이 아니라 옆에 이게 소통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생명사랑학교에서 이런 이제 시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뭔가 하나 이런 그 행동을 하고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저소를 쓰라고 했는데 저는 안 썼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해봤자 뭐 이렇게 어렵게 썼냐 이 소리 뻔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예, 그 제가 그냥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딱 이거 하나요. 사상으로 조선시대와 소통하다 해가지고 중립궁합박물관에 10명의 학자로 이제 그 강의를 진행했어요. 그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잘 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그림으로 조선시대를 보고 뭐도 보고 하는데 저는 이제 주자의 사상과 조선시대 유학이 어떻게 전개됐나 이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이 문화학교에 거기는 300명 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계속 만들었는데 제일 안 팔리고 있다 이걸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까지 할 필요가 없고, 예?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드리는 말씀은 뭔가 좀 해야 된다는 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흥이니까 하는 거예요. 시흥. 비롯될 시, 예? 융성할 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일을 하고 새롭게 새 시대 21세기의 새로운 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까지도 제가 그렇게 썼잖아요.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시작은 시흥에서 비롯되니라. 각자 교회 다니시는 분의 성경책에 그 장 찾아서 그 밑에다 그 땅은 시흥에서 비롯되니라 그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셨죠? 네, 그게 다양성. 근데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우리 한 모임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오래전서부터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런 모임을 쭉 해왔습니다. 그게 거의 이제 우리가 3년 정도 우리 뭐 유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뭐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그러한 선생님들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강의가 서로 이심전심으로 잘 이어졌고 또 여러분들도 그걸 같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기대했던 것이 그 두레라는 것이죠. 생명 두레. 우리가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레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잠시 그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생명은 늘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 아프면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더 느끼죠. 그렇죠? 내가 배 아플 때 더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듯이 또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기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나의 고통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 감수성, 고통의 감수성, 그 사람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사회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살맛나게 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생명의 전사들 같아요. 아마 그런 지금 가만히 계시지만 앞으로 분명히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나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가을에 그 고독사에 대한 제가 학술 대회 10월 달에 있는데요. 제가 우리나라에 고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독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제가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홀로 죽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거든요. 텔레비전에 슬픈 장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돌리면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에서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벗어나서 그런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저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 사회적 삶을 산 이래 지금까지 늘 그러한 것이 인간의 이상이었어요. 우리 유승상 선생님이 여기다 쓰신 도덕 생명관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도덕 생명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회적 생명을 함께 나눠서 그것이 더욱더 꽃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는 것. 여기에 선생님들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못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남은 시간은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 여기에는 뭐 그 향후 운영 및 임원 선출로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고 저희들의 부족한 강의 또 여러 그 미숙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도시 시흥